옛날에 오랫동안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갖지 못하는 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드디어 하느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답니다. 이 부부의 집 뒤편에는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창문 너머로 아주 멋진 정원이 보였어요. 그 정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과 풀들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정원은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아무도 감히 그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정원은 아주 강력한 마법을 지녔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한 마녀의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아내가 이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라푼젤이라는 상추가 심어진 밭이 눈에 들어왔죠. 그 상추는 어찌나 싱싱하고 파릇파릇해 보였는지 아내는 그걸 너무나도 먹고 싶어졌어요. 그 마음이 너무 커져서 그만 상심해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야위어 가기 시작했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여보, 어디 아픈 거요? 아내가 대답했어요. 우리 집 뒤뜰에 있는 저 라푼젤을 먹지 못하면 저는 아마 죽고 말 거예요.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던 남편은 생각했어요. 아내가 죽게 내버려 두느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라푼젤을 가져와야겠다. 해질녘에 그는 담을 넘어 마녀의 정원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서둘러 라푼젤을 한 움큼 쥐고 아내에게 가져다 줬죠. 아내는 즉시 그것으로 샐러드를 만들어 허겁지겁 먹었답니다. 그 맛이 어찌나 좋았던지 다음 날에는 전날보다 3배는 더 먹고 싶어졌어요. 아내를 진정시키려면 남편은 다시 한번 정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스름한 저녁에 그는 다시 담을 넘어갔어요. 하지만 담 아래로 내려섰을 때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바로 눈앞에 마녀가 서 있었기 때문이죠. 마녀가 화가 난 얼굴로 말했어요. 네 이놈, 감히 도둑처럼 내 정원에 들어와 라푼젤을 훔쳐가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남편이 애원했어요. 제발 노여움을 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이 이런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창문으로 당신의 라푼젤을 보고는 너무나 먹고 싶어한 나머지 그것을 먹지 못하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그러자 마녀는 화를 누그러뜨리며 말했어요. 네 말이 사실이라면 원하는 만큼 라푼젤을 가져가도 좋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다. 네 아내가 낳을 아이를 나에게 줘야 한다. 내가 그 아이를 잘 보살피고 친엄마처럼 돌봐주겠다. 남편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모든 것에 동의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내가 아기를 낳자마자 마녀가 나타났고 아이에게 라푼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는 데려가 버렸답니다. 라푼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이로 자라났어요. 라푼젤이 12살이 되던 해 마녀는 아이를 숲속에 있는 한 탑에 가둬버렸어요. 그 탑에는 계단도 문도 없었고 꼭대기에 작은 창문 하나만 있을 뿐이었죠. 마녀가 탑 안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면 탑 아래에 서서 이렇게 외쳤어요. 라푼젤, 라푼젤, 네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라푼젤에게는 눈부시게 긴 머리카락이 있었는데 마치 금실을 자자 만든 것처럼 고왔답니다. 마녀의 목소리가 들리면 라푼젤은 곱게 따은 머리를 풀어서 창문이 갈고리에 한번 휘감은 다음 아래로 주르르 늘어뜨렸어요. 머리카락은 길게 내려왔고 마녀는 그 머리카락을 붙잡고 탑 위로 올라왔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난 어느 날 한 왕자님이 숲속을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그 탑 옆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때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노랫소리가 어찌나 아름답던지 왕자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답니다. 그건 바로 라푼젤이었어요. 라푼젤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왕자님은 그녀에게 올라가고 싶어서 탑의 문을 찾아봤지만 문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왕자님은 결국 궁전으로 돌아갔지만 그 노랫소리가 마음에 너무 깊이 새겨져서 매일 숲으로 나와 그 노래를 듣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자님이 나무 뒤에 서 있는데
마녀가 다가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마녀가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죠. 라푼젤, 라푼젤, 네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그러자 라푼젤이 따은 머리카락을 내려줬고 마녀는 그것을 타고 올라갔어요. 저것이 탑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라면 나도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 왕자님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무렵 왕자님은 탑으로 가서 외쳤어요. 라푼젤, 라푼젤, 네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곧바로 머리카락이 스르르 내려왔고 왕자님은 그것을 타고 올라갔답니다. 라푼젤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가 자기에게 다가오자 처음에는 몹시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왕자님은 아주 다정하게 친구처럼 말을 걸면서 자신의 마음이 온통 사로잡혀 잠시도 쉴 수가 없어서 그녀를 꼭 만나야만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라푼젤은 두려움을 잊었답니다. 왕자님이 자신과 결혼해 주겠냐고 물었을 때 라푼젤은 왕자님이 젊고 잘생긴 것을 봤죠.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분이라면 고델 할멈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실 거야. 라푼젤은 네라고 대답하고는 왕자님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겠어요. 그리고 말했죠. 기꺼이 당신과 함께 가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내려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당신이 올 때마다 비단 실타래를 하나씩 가져다 주세요. 제가 그걸로 사다리를 짤게요. 사다리가 완성되면 제가 내려갈 테니 당신의 말에 저를 태워주세요. 두 사람은 그때까지 왕자님이 매일 저녁에 찾아오기로 약속했어요. 마녀는 낮에만 왔으니까요. 마녀는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라푼젤이 이렇게 실수를 하고 말았답니다. 할멈, 말해보세요. 왜 할멈을 끌어올리는 게 젊은 왕자님보다 훨씬 더 무거운 거죠? 왕자님은 눈 깜짝할 사이에 제 곁으로 올라오는데 말이에요. 아, 이 못된 것. 마녀가 소리쳤어요.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냐. 내가 너를 세상과 떼어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감히 나를 속이다니. 마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라푼젤의 아름다운 머리채를 움켜쥐고 왼손에 2번 휘감았어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가위를 쥐고는 싹둑싹둑 잘라버렸죠. 아름답게 따은 머리카락은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마녀는 너무나 무자비해서 불쌍한 라푼젤을 한 사막으로 데려가 커다란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게 했답니다. 하지만 마녀는 라푼젤을 내쫓은 바로 그날 잘라낸 머리카락 뭉치를 창문 갈고리에 단단히 묶어놨어요. 왕자님이 찾아와 외쳤죠. 라푼젤, 라푼젤, 네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마녀는 그 머리카락을 내려줬어요. 왕자님은 탑 위로 올라갔지만 사랑하는 라푼젤 대신 사악하고 도끼 어린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마녀를 보게 됐어요. 마녀가 비웃으며 소리쳤어요. 네 사랑하는 님을 데리러 왔겠지. 하지만 어쩌나 예쁜 새는 더 이상 둥지에서 노래를 하지 않는단다. 고양이가 채어가 버렸거든. 그리고 그 고양이가 네 2눈도 핥혀버릴 거다. 넌 라푼젤을 잃었고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할 거야. 왕자님은 슬픔에 잠겨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절망에 빠져 탑에서 뛰어내렸죠. 목숨은 건졌지만 하필이면 가시덤불 위로 떨어져 그 가시에 2눈을 찔리고 말았답니다. 그 후 왕자님은 완전히 눈이 먼 채로 숲을 헤매고 다녔어요. 풀뿌리와 산딸기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그저 사랑하는 라푼젤을 잃은 슬픔에 한탄하고 울기만 했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비참하게 떠돌아다니다가 마침내 라푼젤이 쌍둥이 남매를 낳고 힘겹게 살고 있는 사막에 도착하게 됐어요. 왕자님은 한 목소리를 들었는데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라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가까이 다가갔을 때 라푼젤은 그를 알아보고 그의 목에 매달려 눈물을 흘렸답니다. 라푼젤의 눈물 2방울이 왕자님의 2눈을 적셨고 그러자 왕자님의 눈이 다시 환하게 밝아져 예전처럼 볼 수 있게 됐어요. 왕자님은 라푼젤을 자신의 왕국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사람들의 기쁜 환영을 받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느 맑은 저녁이었어요. 한 아름다운 공주가 예쁜 모자를 쓰고 나막신을 신은 채 숲속으로 홀로 산책을 나섰답니다. 숲 한가운데에 있는 시원한 샘물가에 다다른 공주는 잠시 쉬어가기 위해 자리에 앉았죠. 공주의 손에는 가장 아끼는 장난감인 황금공이 들려 있었어요. 공주는 늘 그랬듯 공을 공중으로 던졌다가 떨어지는 것을 다시 받으며 놀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그만 공을 너무 높이 던지는 바람에 받지 못하고 말았어요. 공은 통통 튀며 땅 위를 대굴대굴 굴러가더니 마침내 샘물 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답니다. 공주는 샘 안을 들여다봤지만 샘은 너무나 깊어서 바닥이 보이지 않았어요. 공주는 소중한 공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슬픔에 잠겨 한탄하며 말했어요. 아, 내 황금공을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내 멋진 옷과 보석,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줄 텐데. 공주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개구리 한 마리가 물 밖으로 머리를 쏙 내밀고는 말했어요. 공주님, 왜 그리 서럽게 우시나요? 공주가 말했어요. 너같이 징그러운 개구리가 날 위해 뭘 할 수 있겠어? 내 황금공이 샘물에 빠졌단 말이야. 개구리가 대답했어요. 저는 공주님의 진주나 보석, 멋진 옷은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와 함께 살면서 공주님의 황금 접시로 음식을 먹고 공주님의 침대에서 잠을 자게 해주신다면 공을 다시 가져다 드리죠. 공주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어리석은 개구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군. 저 개구리가 샘물 밖으로 나와 나를 찾아올 수 있을 리가 없지. 하지만 내 공은 가져다 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원하는 걸 들어준다고 말해야겠다. 그래서 공주는 개구리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네가 내 공을 가져다 준다면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줄게. 그러자 개구리는 머리를 물속에 넣고 깊이 잠수했어요. 잠시 후 개구리는 입에 황금공을 문 채 다시 나타나 샘물 가장자리에 공을 툭 던져줬습니다. 공주는 자신의 공을 보자마자 달려가 집어들었어요. 공을 다시 손에 넣게 된 것이 너무나 기뻤던 나머지 개구리에 대한 약속은 까맣게 잊고 최대한 빨리 궁전으로 달려가 버렸답니다. 잠깐만요, 공주님. 약속대로 저도 데려가세요. 개구리가 뒤에서 소리쳤지만 공주는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주가 막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톡톡 철퍽철퍽. 마치 뭔가 대리석 계단을 올라오는 듯한 소리였죠. 잠시 후 문에서 조심스럽게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작은 목소리가 노래처럼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공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당신의 진정한 사랑이 여기 왔으니 문을 열어요. 초록빛 숲 그늘 시원한 샘물가에서 우리가 나눴던 약속을 기억해줘요. 공주는 문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완전히 잊고 있었던 개구리가 있었어요. 이 광경에 공주는 몹시 놀라 최대한 빨리 문을 쾅 닫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공주의 아버지인 왕은 뭔가에 딸이 놀란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공주가 말했죠. 징그러운 개구리가 문 앞에 있어요. 오늘 아침에 샘물에서 제 공을 건져준 그 개구리요. 저는 그 개구리가 절대 샘 밖으로 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살게 해주겠다고 말했는데 저기 문 앞에 와서 들어오고 싶어 해요. 공주가 말을 하는 동안 개구리가 다시 문을 두드리며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공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당신의 진정한 사랑이 여기 왔으니 문을 열어요. 초록빛 숲 그늘 시원한 샘물가에서 우리가 나눴던 약속을 기억해줘요. 그러자 왕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 법이다. 가서 문을 열어주거라. 공주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고 개구리는 방 안으로 깡충 뛰어들어와 공주가 앉은 식탁 가까이까지 다가왔어요.
공주님, 저를 의자 위로 올려 옆에 앉게 해주세요. 공주가 마지못해 그렇게 해주자 개구리는 또 말했어요. 제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공주님의 접시를 더 가까이 놔주세요. 공주가 시키는 대로 하자 개구리는 배불리 먹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제 피곤하군요. 저를 위층으로 데려가 당신의 침대에 눕혀주세요. 공주는 정말 싫었지만 개구리를 손에 들고 올라가 자신의 침대 베개 위에 놓아주었습니다. 개구리는 그곳에서 밤새도록 잠을 잤어요. 날이 밝자마자 개구리는 일어났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집 밖으로 나갔어요. 이제 갔구나, 공주는 생각했죠. 다신 저 녀석 때문에 귀찮은 일은 없겠지? 하지만 그건 공주의 착각이었어요. 그날 밤이 되자 문에서 또다시 똑같은 노크 소리가 들려왔고 개구리는 다시 한번 찾아와 어제처럼 공주의 베개 위에서 잠이 들었답니다. 셋째 날 밤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그런데 셋째 날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공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징그러운 개구리 대신 태어나서 본 눈 중에 가장 아름다운 눈으로 자신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멋진 왕자님이 침대 머리맡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왕자님은 자신이 심술궂은 요정에게 마법에 걸려서 개구리로 변해 있었다고 얘기해줬어요. 어떤 공주님이 자신을 샘물에서 꺼내주고 자신의 접시에서 음식을 먹여주고 침대에서 사흘밤을 재워줄 때까지 개구리로 살아야 할 운명이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왕자님이 말했어요. 당신이 그 잔인한 마법을 풀어주신 겁니다. 이제 제 소원은 단 하나. 당신과 함께 제 아버지의 왕국으로 가서 결혼하고 평생 당신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공주님이 이 말에 네라고 대답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깃털 장식과 황금 마구로 치장한 8마리의 아름다운 말이 이끄는 화려한 마차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왕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차에 올라 기쁨과 환희에 가득 차 왕자의 왕국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 무사히 도착한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주 커다란 숲 바로 옆에 가난한 나무꾼이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아들의 이름은 헨젤, 딸의 이름은 그레텔이었답니다.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것이 거의 없었고 한 번은 온 나라에 커다란 흉년이 들어 하루 먹을 빵조차 구할 수 없게 됐어요. 그날 밤 나무꾼은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한숨을 쉬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린 어쩌면 좋소.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불쌍한 아이들은 어떻게 먹여 살린단 말이오.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여보. 아내가 대답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아이들을 데리고 숲이 가장 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들에게 불을 피워주고 빵 한 조각씩을 더 준 뒤에 우리는 우리 일터로 가서 아이들만 남겨두고 오는 거죠.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할 테니까. 그럼 우린 그 아이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나는 그렇게는 못하오. 어떻게 내 아이들을 숲속에 홀로 남겨두란 말이오. 금세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나 아이들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거요. 아내가 쏘아붙였어요. 그럼 우리 넷다 굶어 죽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우리 관이나 짜는 게 낫겠네요. 아내는 남편이 동의할 때까지 잠시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쌍한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구려.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두 아이 역시 배가 고파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새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모두 듣고 말았습니다. 그레텔은 서러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헨젤에게 말했어요. 이제 우린 다 끝났어. 헨젤이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곧 방법을 찾아낼게. 그리고 어른들이 잠들자 헨젤은 일어나서 작은 외투를 입고 아래층 문을 열어 살금살금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집 앞에 놓인 하얀 조약돌들이 진짜 은하처럼 반짝였어요. 헨젤은 몸을 숙여 주머니에 들어갈 만큼 조약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돌아와 그레텔에게 말했어요. 마음 놔, 착한 동생아. 그리고 편히 자렴. 신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헨젤은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해가 뜨기 전 부인이 와서 두 아이를 깨우며 말했어요. 일어나라, 이 게으름뱅이들아. 숲에 나무하러 가야지. 그녀는 각자에게 작은 빵 한 조각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너희 점심이니까 그전에는 먹지 마. 더는 없을 테니까. 그레텔은 헨젤의 주머니에 조약돌이 있었기 때문에 빵을 자기 앞치마 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숲으로 길을 나섰어요. 조금 걸었을 때 헨젤은 자꾸만 멈춰서서 집 쪽을 돌아봤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헨젤, 뒤에 서서 뭘 그렇게 보고 있는 거니? 정신 차리고 어서 걷거라. 헨젤이 말했어요. 지붕 위에 앉아있는 제 하얀 고양이가 저한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 해서 보고 있어요. 아내가 말했죠. 그건 네 고양이가 아니라 굴뚝에 비친 아침 햇살이란다. 하지만 헨젤은 고양이를 본 것이 아니라 주머니에서 하얀 조약돌을 하나씩 길에 몰래 버리고 있었던 거랍니다. 숲 한가운데에 이르자 아버지가 말했어요. 자, 아이들아, 나무를 좀 모으렴. 춥지 않게 불을 피워주마. 헨젤과 그레텔은 작은 언덕만큼 땔감을 모았어요. 불이 붙고 불길이 아주 높이 타오르자 부인은 말했습니다. 불 옆에 누워 좀 쉬렴. 우린 숲에 가서 나무를 좀 해올게. 일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 너희를 데려갈 거란다. 헨젤과 그레텔은 불 옆에 앉아 있었고 정오가 되자 각자 빵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나무 도끼 소리가 들려오자 아버지가 근처에 계신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도끼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무에 묶어놓은 나뭇가지가 바람에 이리저리 부딪히는 소리였답니다. 아이들은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었기 때문에 피곤해서 눈이 감겼고 곧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마침내 아이들이 깨어났을 때는 이미 깜깜한 밤이었어요. 그레텔이 울기 시작하며 말했죠. 이제 어떻게 이 숲을 빠져나가지? 하지만 헨젤은 동생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이 뜰 때까지. 그러면 곧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보름달이 떠오르자 헨젤은 여동생의 손을 잡고 새로 만든 은하처럼 반짝이는 조약돌들을 따라갔습니다. 조약돌들은 아이들에게 길을 알려줬죠. 아이들은 밤새도록 걸었고 동이 틀 무렵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부인이 문을 열고 헨젤과 그레텔인 것을 보고는 말했어요. 이 말썽꾸러기들, 왜 숲에서 그렇게 오래 잔 거니? 다시는 안 돌아올 줄 알았지 않니? 하지만 아버지는 기뻐했어요. 아이들을 홀로 남겨두고 온 것이 마음에 무척이나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온 나라에 다시 한번 흉년이 들었고 아이들은 밤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다시 다 먹었어요. 빵 반덩어리가 남았는데 이게 끝이에요. 아이들은 이번엔 더 깊은 숲속으로 데려가서 길을 찾지 못하게 해야 해요. 우리 자신을 구할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남편의 마음은 무거웠고 마지막 한 입이라도 아이들과 나눠 먹는 것이 더 나을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남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꾸짖고 비난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하는 법. 남편은 처음에 굴복했기 때문에 두 번째에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깨어 있었고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어른들이 잠들자 헨젤은 다시 일어나 전처럼 조약돌을 주우러 나가고 싶었지만 부인이 문을 잠가버려서 헨젤은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동생을 위로하며 말했어요. 울지 마. 조용히 자. 신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이른 아침 부인이 와서 아이들을 침대에서 끌어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빵 한 조각이 주어졌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작았어요. 숲으로 가는 길에 헨젤은 주머니 속에서 빵을 잘게 부숴 종종 멈춰서서
땅에 한 조각씩 던졌습니다. 헨젤, 왜 두리번거리니? 아버지가 말했어요. 지붕 위에 앉아있는 제 작은 비둘기가 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 해서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헨젤이 대답했습니다. 이에 부인이 말했어요. 그건 비둘기가 아니라 굴뚝에 비치는 아침 햇살이란다. 하지만 헨젤은 조금씩 모든 빵 부스러기를 길 위에 뿌렸습니다. 부인은 아이들을 평생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더 깊은 숲속으로 이끌었어요. 다시 큰 불이 피어졌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거기 앉아 있거라. 피곤하면 좀 자도 좋아. 우리는 숲에 나무를 하러 갈 테니 저녁에 일이 끝나면 와서 너희를 데려가마. 정오가 되자 그레텔은 길에 빵에 뿌려버린 헨젤과 자기 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은 잠이 들었고 저녁이 지났지만 불쌍한 아이들에게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캄캄한 밤이 돼서야 깨어났고 헨젤은 여동생을 위로하며 말했죠. 기다려 그레텔, 달이 뜰 때까지. 그러면 내가 뿌려놓은 빵 부스러기가 보일 거야. 그게 우리를 집으로 가는 길로 안내해 줄 거야. 달이 뜨자 아이들은 길을 나섰지만 빵 부스러기는 하나도 찾을 수 없었어요. 숲과 들판을 날아다니는 수많은 새들이 모조리 쪼아 먹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헨젤은 그레텔에게 곧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밤새도록 걷고 다음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꼬박 걸었지만 숲을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땅에 자란 딸기 2-3개 말고는 먹을 것이 없어 몹시 배가 고팠죠. 다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지치자 아이들은 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난 지 사흘째 아침이었어요. 아이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지만 점점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갈 뿐이었고 곧 도움을 받지 못하면 굶주림과 피로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정오쯤 되었을 때 아이들은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아름다운 눈처럼 하얀 새 한 마리를 봤죠. 새는 너무나 아름답게 노래를 불러서 아이들은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노래가 끝나자 새는 날개를 펴고 아이들 앞에서 날아갔고 아이들은 그 새를 따라갔죠. 마침내 작은 집에 도착하자 새는 그 집 지붕 위에 앉았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 집은 빵으로 지어졌고 지붕은 케이크로 덮여 있으며 창문은 투명한 설탕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저걸 먹어치우자 헨젤이 말했어요. 나는 지붕을 좀 먹을게. 그레텔 너는 창문을 좀 먹어. 달콤할 거야. 헨젤은 손을 뻗어 지붕 조각을 조금 떼어내 맛을 봤고 그레텔은 창문에 기대어 창 유리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외쳤어요. 사각사각 오독오독 누가 내 작은 집을 갉아먹나.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바람, 하늘에서 온 바람이란다. 아이들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먹었어요. 지붕 맛이 마음에 든 헨젤은 큰 조각을 떼어냈고 그레텔은 둥근 창 유리 하나를 통째로 밀어내 자리에 앉아 맛있게 즐겼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목발에 의지한 아주 늙은 할머니 한 분이 기어 나오셨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너무나 무서워서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귀여운 아가들아, 누가 너희를 데려왔니? 어서 들어와. 나와 함께 지내자.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거란다. 할머니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작은 집으로 이끌었어요. 그러고는 우유와 팬케이크, 설탕, 사과, 견과류 같은 맛있는 음식을 차려줬습니다. 그 후 깨끗한 흰천으로 덮인 예쁜 작은 침대 2개가 준비됐고 헨젤과 그레텔은 그곳에 누워 마치 천국에 온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친절한 척을 했을 뿐이었어요. 사실 그녀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사악한 마녀였고 아이들을 유인하기 위해 빵으로 된 작은 집을 지었던 겁니다. 아이가 자기 소나기에 들어오면 죽여서 요리해서 먹었고 그날은 그녀에게 축제일이었습니다.
마녀는 눈이 붉어서 멀리 보진 못하지만 짐승처럼 후각이 예민해서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헨젤과 그레텔이 가까이 오자 그녀는 아기에 찬 웃음을 터뜨리며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잡았다 이 녀석들. 다시는 내게서 도망치지 못할 것이다. 이른 아침 아이들이 깨기 전에 그녀는 이미 일어나 있었고 통통하고 장밋빛 뺨을 한 채 예쁘게 자고 있는 두 아이를 보고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아주 맛있는 한입거리가 되겠군. 그러고는 쭈글쭈글한 손으로 헨젤을 붙잡아 작은 외양간으로 데려가 창살문 뒤에 가둬버렸습니다. 헨젤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레텔이 깰 때까지 흔들며 소리쳤어요. 일어나, 물 좀 떠오고 네 오빠에게 맛있는 것 좀 요리해줘. 그는 바깥 외양간에 있는데 살을 찌워야 하거든. 살이 통통하게 오르면 내가 잡아먹을 거다. 그레텔은 서럽게 울기 시작했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였어요. 사악한 마녀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으니까요. 이제 불쌍한 헨젤에게는 최고의 음식이 요리됐지만 그레텔은 개껍데기 말고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할멈은 작은 외양간으로 기어가 소리쳤어요. 헨젤, 네 손가락을 내밀어 봐라. 곧 살이 찔지 느껴봐야겠다. 하지만 헨젤은 작은 뼈다귀를 내밀었고 눈이 어두운 할멈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헨젤의 손가락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살이 찌지 않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사주가 지나도 헨젤이 여전히 마른 채로 있자 그녀는 조바심이 나서 더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녀가 그레텔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레텔, 어서 서둘러 물 좀 가져와. 헨젤이 살이 쪘든 말랐든 내일 그를 죽여서 요리할 거다. 불쌍한 여동생이 물을 기르러 가야 했을 때 얼마나 한탄했던지요.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신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차라리 숲속의 맹수들에게 잡아먹혔더라면 적어도 함께 죽었을 텐데. 그녀는 울부짖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 집어쳐. 아무 소용없으니까. 할멈이 말했어요. 이른 아침 그레텔은 물이 든 가마솥에 불을 지펴야 했습니다. 먼저 빵을 구울 거다. 할멈이 말했어요. 오븐은 이미 데워놨고 반죽도 해놨다. 그녀는 불쌍한 그레텔을 불길이 이미 치솟고 있는 오븐 쪽으로 밀었습니다. 마녀가 말했어요. 기어들어가. 제대로 데워졌는지 봐야 빵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레텔이 안에 들어가면 그녀는 오븐을 닫아 그레텔을 구워 먹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레텔은 그녀의 속셈을 알아차리고 말했어요.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할멈이 말했죠. 이 멍청한 것아. 문이 이렇게나 큰데. 이것 봐. 나도 들어갈 수 있잖니. 그리고 그녀는 기어가 오븐 속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레텔이 마녀를 힘껏 밀어 오븐 깊숙이 쳐놓고는 쇠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어요. 그러자 마녀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지만 그레텔은 달아나 버렸고 사악한 마녀는 비참하게 불타 죽고 말았답니다. 그레텔은 번개처럼 헨젤에게 달려가 작은 외양간을 열고 외쳤어요. 헨젤, 우리 구원받았어. 늙은 마녀가 죽었어. 그러자 헨젤은 문이 열린 새장에 튀어나온 새처럼 뛰쳐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껴안고 춤추고 입맞추며 얼마나 기뻐했던지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 아이들은 마녀의 집으로 들어갔고 구석구석마다 진주와 보석으로 가득 찬 상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조약돌보다 훨씬 낫네. 헨젤이 말하며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챙겨 넣었고 그레텔도 말했습니다. 나도 집에 좀 가져가야지. 그리고는 앞치마를 가득 채웠어요. 헨젤이 말했죠. 하지만 이제 떠나야 해. 마녀의 숲에서 벗어나야 하니까. 2시간을 걸었을 때 아이들은 커다란 물가에 도착했습니다. 건널 수가 없어. 징검다리도 다리도 보이지 않아. 나룻배도 없어.
헨젤이 말했어요. 그러자 그레텔이 대답했죠. 하지만 저기 하얀 오리가 헤엄치고 있어. 내가 부탁하면 우리를 건너게 도와줄 거야. 그러고는 그녀가 외쳤습니다. 오리야 오리야 이리 와. 헨젤과 그레텔이 기다린단다. 다리도 징검다리도 없으니 우리를 네 하얀 등에 태워주렴. 오리가 아이들에게 다가왔고 헨젤이 그 등에 올라앉아 여동생에게 옆에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레텔이 대답했어요. 안 돼. 그러면 작은 오리에게 너무 무거울 거야. 우리를 한 명씩 차례로 건너주게 해야 해. 착한 오리는 그렇게 해줬고 아이들이 무사히 건너 잠시 걸었을 때 숲이 점점 더 익숙해지는 것 같더니 마침내 멀리서 아버지의 집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달리기 시작하여 거실로 뛰어들어가 아버지의 목에 매달렸어요. 남편은 아이들을 숲에 남겨두고 온 이후로 단 1시간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부인은 죽고 없었답니다. 그레텔이 앞치마를 비우자 진주와 보석들이 방 한가득 쏟아져 나왔고 헨젤도 주머니에서 한 움큼씩 꺼내 보탰습니다. 이제 모든 걱정은 끝났고 그들은 완전한 행복 속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때는 한겨울, 한방눈이 솜처럼 쏟아져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어느 왕국의 왕비가 흑단 나무로 만든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창밖의 새하얀 눈을 바라보다가 그만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고 말았죠. 핏방울 3개가 하얀 눈 위로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왕비는 붉게 물든 눈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눈처럼 희고 피처럼 붉고 이 흑단나무처럼 검은 머릿결을 가진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얼마 후 왕비는 소원대로 아름다운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피부는 눈처럼 희고 두뺨은 피처럼 붉었으며 머리카락은 흑단나무처럼 검고 윤이 났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이를 백설공주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백설공주를 낳은 왕비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왕은 곧 새로운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새 왕비는 무척 아름다웠지만 이 세상에 자기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오만하고 잔인한 여자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마법의 거울이 하나 있었는데 매일같이 그 거울을 들여다보며 묻곤 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그러면 거울은 언제나 이렇게 대답했어요. 왕비님, 이 세상에서는 왕비님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하지만 백설공주는 날이 갈수록 아름답게 자라났습니다. 7살이 되던 해, 공주는 햇살처럼 눈부시게 빛났고 이제는 새 왕비보다도 더 아름다웠죠. 어느 날 왕비가 여느 때처럼 거울에게 묻자 거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비님도 물론 아름다우시지만 이제는 백설공주가 1000배는 더 아름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왕비의 얼굴은 질투와 분노로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사냥꾼 한 명을 불러 명령했어요. 백설공주를 깊은 숲속으로 데려가 없애버려라. 그리고 그 증거로 그 아이의 간과 허파를 내게 가져와야 한다. 사냥꾼은 어린 공주를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공주가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그만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죠. 그래, 이런 어여쁜 아이를 내 손으로 죽일 순 없어. 대신 사냥꾼은 근처의 어린 멧돼지를 사냥하여 그 간과 허파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왕비에게 가져다 바쳤죠. 사악한 왕비는 그것이 백설공주의 것이라 굳게 믿고는 요리사에게 소금에 절여 요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간과 허파를 남김없이 먹어치웠어요. 한편 숲에 홀로 남은 불쌍한 백설공주는 두려움에 떨며 숲속을 헤맸습니다. 주위에서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신기하게도 그 어떤 짐승도 그녀를 해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지칠 대로 지친 공주는 작은 오두막 하나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두막 안은 모든 것이 작고 아기자기하며
아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7개의 작은 접시 위에는 작은 빵이, 7개의 작은 잔에는 포도주가 담겨 있었죠. 벽을 따라서는 7개의 작은 침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몹시 배가 고팠던 공주는 각 접시에 빵을 조금씩 떼어 먹고 각 잔의 포도주를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침대에 누워 쉬고 싶었죠. 하지만 어떤 침대는 너무 길고 어떤 침대는 너무 짧았습니다. 마지막 7번째 침대가 그녀의 몸에 꼭 맞았고 공주는 그곳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오두막의 주인들이 돌아왔어요. 그들은 산에서 금을 캐는 7명의 마음씨 좋은 난쟁이들이었죠. 난쟁이들은 7개의 등불을 켜고는 집 안이 어수선하다는 걸 금방 눈치챘습니다. 첫째가 누가 내 의자에 앉았지? 하고 묻자 둘째가 누가 내 접시를 썼지? 하고 맞장구를 쳤죠. 7 난쟁이 모두가 자신의 물건에 누군가 손댄 흔적을 발견하고는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때 7번째 난쟁이가 자신의 침대에 잠들어 있는 백설공주를 발견하고는 다른 형제들을 불렀어요. 난쟁이들은 등불을 가져와 잠든 공주를 비춰보고는 감탄하며 외쳤어요. 세상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는 처음 봐. 그들은 공주가 깨지 않도록 조심하며 기쁜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7번째 난쟁이는 다른 형제들의 침대에서 1시간씩 돌아가며 잠을 잤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에게 자신의 슬픈 얘기를 모두 들려줬어요. 난쟁이들은 공주를 무척 가엾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를 위해 집안을 돌보고 요리와 빨래, 바느질을 해준다면 여기서 함께 살아도 좋아. 백설공주는 기쁘게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 난쟁이들은 낮 동안 산에서 금을 캐러 갔고 백설공주는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떠나기 전 난쟁이들은 늘 이렇게 경고했죠. 왕비가 곧 네가 있는 곳을 알아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없을 땐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면 안 돼. 한편 왕비는 이제 백설공주를 먹어치웠다고 굳게 믿고 자신이 다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의기양양하게 물었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거울이 대답했습니다. 왕비님, 이 궁전에서는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산 너머 7 난쟁이가 사는 숲속 오두막의 백설공주는 여전히 당신보다 1000배는 더 아름답습니다. 왕비는 경악했습니다. 거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사냥꾼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녀는 질투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늙은 행상인 할머니로 변장하고 산을 넘어 난쟁이들의 오두막으로 향했어요. 그녀는 문을 두드리며 외쳤죠. 예쁜 물건 사세요. 질 좋은 물건이 왔어요. 백설공주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파시나요? 아주 예쁜 허리끈이란다, 아가씨. 백설공주는 마음씨 좋아 보이는 할머니의 모습에 문을 열어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왕비는 집 안으로 들어와 말했죠. 아이고, 허리가 너무 헐렁하게 매어 있구나. 이리 온. 내가 이 예쁜 새끈으로 단단히 메어주마.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은 백설공주가 할머니 앞에 서자 왕비는 재빨리 끈을 허리에 두르고는 숨을 쉴 수 없을 때까지 힘껏 졸라맸습니다. 백설공주는 그 자리에 죽은 듯이 쓰러졌죠. 이제 네 아름다움도 끝이다. 왕비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서둘러 궁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돌아온 난쟁이들은 쓰러져 있는 백설공주를 보고 슬픔에 잠겼어요. 하지만 곧 그녀의 허리가 너무 꽉 조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끈을 잘라냈죠. 잠시 후 백설공주가 희미하게 숨을 쉬기 시작했고 이내 완전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난쟁이들은 그 할머니가 바로 사악한 왕비였을 거라며 다음부턴 절대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궁전으로 돌아온 왕비는 거울에게 달려가 똑같이 물었지만
이전과 똑같은 대답을 듣고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독이 묻은 빗을 만들고 다른 모습의 할머니로 변장하여 다시 오두막을 찾아갔어요. 백설공주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왕비는 빗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구경만 하는 건 괜찮잖니. 정말 예쁜 빗이란다. 너무나 아름다운 빗의 모습에 백설공주는 그만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빗을 받아 머리에 꽂았습니다. 그 순간 독이 온몸에 퍼져 그녀는 다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운 좋게도 그날따라 난쟁이들이 일찍 돌아왔어요. 그들은 쓰러진 공주의 머리에서 독이 묻은 빗을 발견하고 재빨리 빼냈죠. 곧 정신을 차린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에게 다시 한번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한편 왕비는 궁으로 돌아와 거울에게서 또다시 똑같은 대답을 듣고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백설공주는 반드시 죽어야 해.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녀는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 한쪽 면에만 맹독을 바른 사과를 만들었습니다. 사과는 무척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워 보였죠. 왕비는 농부의 아내로 변장하고 다시 산을 넘어서 오두막으로 갔습니다. 백설공주는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아무도 들여보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왕비가 다정하게 말했죠. 괜찮다 얘야. 그럼 내가 이 예쁜 사과를 선물로 주마.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독이 들었을까봐 겁나는 게로구나. 그렇다면 공평하게 반씩 나눠 먹자꾸나. 내가 이 하얀 쪽을 먹을 테니 너는 저 예쁜 빨간 쪽을 먹으렴. 왕비가 독이 없는 하얀 부분을 맛있게 베어 먹는 것을 보자 백설공주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붉게 익은 사과 반쪽을 받아들었고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그 자리에 쓰러져 숨을 거뒀어요. 왕비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이번에는 그 어떤 것도 너를 살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궁으로 돌아가 거울에게 묻자 마침내 거울이 대답했습니다. 왕비님, 이제 이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제야 그녀의 사악한 마음은 비로소 만족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난쟁이들은 숨을 쉬지 않는 백설공주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그녀가 정말로 죽었다고 생각하며 슬피 울었죠. 난쟁이들은 사흘 밤낮으로 그녀의 곁을 지켰지만 공주의 뺨은 여전히 장미처럼 붉고 생기가 넘쳤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를 차가운 땅속에 묻을 순 없어. 그들은 시신이 썩지 않도록 유리관을 만들어 그녀를 그 안에 눕혔어요. 그리고 관 위에는 황금 글씨로 그녀가 공주였음을 새겼죠. 난쟁이들은 관을 산꼭대기에 두고 매일 한 명씩 돌아가며 그 곁을 지켰습니다. 하늘의 새들도 날아와 함께 슬퍼해줬어요. 백설공주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유리관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보였죠. 피부는 여전히 눈처럼 희고 뺨은 피처럼 붉었으며 머리카락은 흑단 나무처럼 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왕자님이 숲속을 지나다 우연히 유리관을 발견했어요. 왕자는 유리관 속 백설공주의 모습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평화로운 그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왕자는 난쟁이들에게 세상에 어떤 보물이라도 줄 테니 제발 저 관을 양보해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난쟁이들은 처음에 거절했지만 왕자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이 움직여 결국 관을 넘겨줬어요. 왕자의 하인들이 관을 어깨에 메고 궁전으로 옮기던 중이었죠. 그 중에 한 명이 그만 발을 헛디뎌 관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바로 그 순간 운명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백설공주의 목에 걸려있던 독사과 조각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백설공주는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여기가 어디죠? 그녀의 목소리에 왕자가 기쁨에 차 대답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나와 함께 있으니 안전합니다.
왕자는 그녀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는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부디 저와 함께 궁전으로 가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백설공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의 성대한 결혼식이 준비됐습니다. 그 결혼식에는 백설공주의 오랜 원수였던 사악한 왕비도 초대받았습니다. 왕비는 화려한 옷을 차려입으며 마지막으로 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지? 거울이 대답했습니다. 왕비님, 당신도 물론 아름답지만 새로 왕비가 된 분이 1000배는 더 아름답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비는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왕비가 된 사람이 누구인지 그 호기심과 질투심을 참을 수 없어 결국 결혼식에 가기로 했죠. 그녀가 식장에 도착하여 그토록 아름다운 신부가 바로 백설공주라는 것을 알아본 순간 왕비는 충격과 분노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후 백설공주와 왕자님은 그 나라를 오랫동안 행복하게 다스렸답니다. 옛날에 어마어마한 부자인 한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도시와 시골 곳곳에 화려한 저택을 가졌고 그의 창고에는 수많은 금은 식기와 보물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이 남자에게는 한 가지 불행한 점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수염이 시퍼런 푸른색이었다는 겁니다. 그 기묘한 수염 때문에 그의 모습이 너무나 흉측해 보여서 그를 본 여자들은 모두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의 이웃에는 지체 높은 기부인과 그녀의 아름다운 두 딸이 살고 있었어요. 푸른 수염은 부인에게 딸 중 한 명과 결혼하고 싶다며 청혼하며 누구를 아내로 맞을지는 온전히 부인의 선택에 맡기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딸 모두 질색하며 서로에게 결혼을 떠넘겼어요. 푸른 수염을 가진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를 더욱 꺼림직하게 만든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미 여러 번 결혼했지만 그 아내들이 모두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죠. 푸른 수염은 두 자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녀들과 어머니 그리고 친한 친구 몇 명을 자신의 시골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무려 일주일 동안 머물게 했죠. 그 일주일은 꿈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사냥과 낚시, 춤과 맛있는 음식이 끊이지 않았고 밤새도록 서로에게 유쾌한 장난을 치며 웃음이 떠나질 않았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즐거웠던 탓일까요? 어느새 막내딸은 저택주인의 수염이 그리 푸르게 보이지 않는다고 오히려 그가 아주 위험있고 점잖은 신사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두 사람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푸른 수염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 때문에 적어도 6주 동안은 시골에 다녀와야겠다고요. 그는 아내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 친구들을 초대해서 신나게 놀고 어디서든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다정하게 당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열쇠꾸러미를 건네며 말했어요. 자, 여기 내가 가장 아끼는 가구들을 넣어둔 벽장 열쇠 2개요. 이것들은 내 금은 식기 열쇠, 이것들은 내 금고 열쇠, 그리고 이것은 보석함 열쇠지. 그리고 이것이 이 저택의 모든 방을 여는 만능 열쇠라오. 하지만 여기 이 작은 열쇠는 1층 복도 끝에 있는 작은 골방의 열쇠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든 방은 다 열어봐도 좋소. 하지만 내가 금지하는 저 작은 골방만은 절대로 열어서는 안 돼요. 만약 당신이 그 약속을 어긴다면 내 무서운 분노를 감당해야 할 것이요. 그녀는 모든 것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푸른 수염은 아내를 한번 꼭 껴안아준 뒤 마차에 올라 여행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나자마자 이웃과 친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몰려왔습니다. 푸른 수염이 있을 때는 무서워서 와보지 못했지만 그의 호화로운 저택을 구경하고 싶은 마음을
더는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온 지방의 방과 벽장을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감탄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찌나 화려하고 멋진지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를 정도였어요. 그들은 친구의 엄청난 행운을 부러워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택의 주인인 아내는 이 모든 것을 즐길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온통 남편이 절대로 열지 말라고 했던 1층의 작은 골방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이 너무나 강렬했던 나머지 그녀는 손님들을 두고 가는 것이 무례하다는 생각도 잊은 채 저택의 작은 뒷계단으로 황급히 내려갔습니다. 어찌나 서둘렀던지 몇 번이나 계단에서 굴러떨어질 뻔했죠. 골방 문 앞에 도착한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남편의 무서운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고 약속을 어겼을 때 닥쳐올 불행을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했죠. 하지만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하는 유혹이 너무나 강해서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열쇠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창문이 굳게 닫혀 있어 처음에는 방안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잠시 후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그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방바닥은 온통 시뻘겋게 엉겨붙은 피로 뒤덮여 있었고 그 피 위로 벽에 기대어 늘어선 여러 여성들의 시신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푸른 수염과 결혼했다가 사라진 그의 전 아내들이었어요. 그녀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고 손에 들고 있던 열쇠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집어들고 문을 잠근 뒤 자신의 방으로 비틀거리며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도저히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녀는 골방 열쇠에 핏자국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피를 닦으려고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피는 전혀 지워지지 않았어요. 물로 씻고 비누로 문질러도 핏자국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 열쇠는 마법에 걸린 열쇠였기 때문이죠. 한쪽 면의 피를 겨우 닦아내면 어느새 반대쪽에서 다시 피가 스며 나왔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놀랍게도 푸른 수염이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그는 일이 생각보다 일찍 끝났다는 편지를 받았다고 둘러댔죠. 그의 아내는 애써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이 빨리 돌아와 정말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푸른 수염이 열쇠들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서 떨리는 손으로 열쇠 꾸러미를 건넸어요. 그 모습만으로도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었죠. 그는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뭐죠? 골방 열쇠가 보이지 않는군. 그건 제가 깜빡하고 위층 탁자 위에 두고 온 것 같아요. 지체 말고 당장 가져오시오. 몇 번이나 꾸물거린 끝에 그녀는 결국 피 묻은 열쇠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푸른 수염은 열쇠를 유심히 살펴본 후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이 열쇠에 피가 묻어 있는 거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겨우 대답했어요. 모른다고? 나는 아주 잘 아는데. 푸른 수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당신 기어이 그 골방에 들어갔겠다. 안 그런가? 아주 잘했어 부인. 이제 당신도 그 방으로 들어가 거기 있는 여자들 틈에 나란히 눕게 될 테니. 그 말에 그녀는 남편의 발치에 몸을 던져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애처로워 바위라도 녹일 듯 했지만 푸른 수염의 심장은 바위보다 단단했어요. 당신은 죽어야 해 지금 당장. 그녀가 눈물 젖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애원했습니다. 제가 꼭 죽어야만 한다면 마지막으로 기도를 올릴 시간이라도 아주 조금만 주세요. 10분 주지. 하지만 단 1초도 더는 안 돼. 혼자가 된 그녀에게 남은 희망은 단 하나. 오늘 찾아오기로 약속했던 오빠들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언니의 방으로 달려가 탑 꼭대기에서 오빠들이 오는지 살펴봐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탑 위를 향한 그녀의 무릎은 절박했지만 돌아오는 언니의 목소리에는 절망만이 묻어났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곤 쨍한 햇살과 푸른 풀뿐이라는 대답이었죠.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푸른 수염의 목소리가 전등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당장 내려오지 않으면 직접 올라가겠다는 어른장 같은 위협이었어요. 그녀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다시 한번 언니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탑 위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멀리서 먼지 구름이 보인다는 것이었죠. 혹시 오빠들일까?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 희망은 곧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양떼가 지나가는 것일 뿐이라는 힘없는 대답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푸른 수염의 고함 소리는 이제 온 집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모든 절망을 담아 언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번에야말로 진짜였습니다. 2명의 기수가 먼지를 일으키며 성을 향해 달리고 있다는 언니의 외침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푸른 수염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비탄에 잠긴 채 계단을 내려와 그의 발치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푸른 수염이 말했어요. 이제 와서 울어봤자 소용없다. 너는 죽어야 해. 그는 한 손으로 아내의 머리채를 거칠게 휘어잡고 다른 손으로는 번쩍이는 칼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아내가 죽어가는 눈으로 그를 보며 마지막 숨을 고를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달라고 간청했지만 푸른 수염은 칼을 내려치려 하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마지막 기도는 저 세상 가서 하도록 해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문에서 어찌나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던지 푸른 수염이 깜짝 놀라 멈칫했습니다. 그때 문이 부서져 열리고 2명의 기사가 칼을 뽑아든 채 푸른 수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아내의 오빠들이었습니다. 푸른 수염은 즉시 달아나려고 했지만 2 형제는 맹렬히 그를 추격하여 그가 현관 계단에 이르기도 전에 칼로 몸을 꿰뚫어 버렸습니다. 불쌍한 아내는 그 자리에 쓰러져 오빠들을 맞이할 기운조차 없었답니다. 푸른 수염에게는 상속인이 없었으므로 그의 모든 재산은 아내의 차지가 되었어요. 그녀는 재산의 일부를 오랫동안 자신을 사랑해온 젊은 신사와 언니를 결혼시키는 데 썼고 또 다른 일부는 2 오빠가 군대에서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왔으며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훗날 자신과 결혼하여 푸른 수염과 함께한 끔찍한 기억을 모두 잊게 해준 한 다정한 남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한 임금님과 왕비님이 살고 있었어요. 2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깊었는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였죠. 세상에 영험하다는 물은 모두 찾아 마시고 온갖 간절한 서원과 순례를 다녀보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왕비님이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가졌고 눈처럼 하얀 피부를 가진 예쁜 공주님을 낳았습니다. 공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아주 성대한 세례식이 열렸어요. 임금님은 왕국에 있는 모든 요정들을 찾아내어 공주님의 대모로 삼기로 했습니다. 모두 7명의 요정을 찾아냈는데 이는 그 시절 요정들의 관습에 따라 각자 아이에게 선물을 줘서 공주님이 세상의 모든 완벽함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었죠. 세례식이 끝나자 모든 하객들은 왕궁으로 돌아와 요정들을 위해 준비된 성대한 연회를 즐겼습니다. 요정들 각자의 자리 앞에는 화려한 식기 세트와 함께 묵직한 황금 상자 하나씩 놓여 있었는데요.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와 루비가 박힌 순금수저와 나이프, 포크가 들어있었습니다. 모두가 막 식탁에 앉아있을 때였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아주 늙은 요정 한 명이 연회장으로 들어서는 게 보였어요. 그녀는 50년 넘게 탑 밖으로 나온 적이 없어서 사람들은 그녀가 죽었거나 혹은 마법에 걸렸다고만 생각했죠. 그러니 누가 감히 그녀를 초대할 생각을 했겠어요. 임금님은 급히 그녀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라고 명했지만 황금 상자는 7 요정들을 위해 딱 7개만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요정들과 똑같이 대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늙은 요정은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며 이를 갈고는 위협적인 말을 중얼거렸어요. 마침 그녀 옆에 앉아있던 젊은 요정 중 하나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늙은 요정이 아기 공주에게 끔찍한 저주를 내릴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한 젊은 요정은 식사가 끝나자마자 몰래 휘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혹시 모를 불행한 저주를 조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해 가장 마지막에 선물을 주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한편 요정들은 차례대로 공주님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어린 요정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다음 요정은 천사와 같은 지혜를 선물했죠. 세 번째 요정은 하는 모든 일에 우아함이 깃들기를, 네 번째 요정은 세상 누구보다 춤을 완벽하게 추는 능력을, 다섯 번째 요정은 나이팅게일처럼 노래하는 목소리를, 그리고 여섯 번째 요정은 모든 악기를 완벽하게 다루는 재능을 선물했습니다. 드디어 늙은 요정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아기에 가득 차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공주는 물레가락에 손을 찔려 그 자리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 끔찍한 저주에 모든 하객들은 공포에 떨었고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휘장 뒤에 숨어있던 젊은 요정이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외쳤죠. 안심하십시오, 임금님, 왕비님. 공주님은 죽지 않을 겁니다. 제 힘으로 저주를 완전히 되돌릴 순 없지만 이걸 바꿀 순 있어요. 공주님은 분명 물레가락에 손을 찔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죽는 대신 100년 동안 깊은 잠에 빠져들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어느 용감한 왕자님이 찾아와 공주님을 깨울 겁니다. 임금님은 끔찍한 예언을 피하기 위해 즉시 온 나라에 선포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 물레로 실을 잡는 것을 금하며 집에 물레가락을 두기만 해도 사형에 처한다는 무서운 명령이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과 왕비님이 별궁으로 휴가를 떠났을 때였어요. 호기심 많은 공주님은 혼자 궁전 이곳저곳을 신나게 뛰어다녔죠.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 다니다가 공주님은 낡은 탑 꼭대기에 있는 작은 다락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마음씨 좋아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홀로 물레로 실을 잡고 있었어요. 이 할머니는 임금님의 무서운 선포령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이었죠. 할머니, 거기서 뭐하고 계세요? 공주가 물었습니다. 실을 잡고 있단다, 예쁜 아가씨. 공주를 알아보지 못한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와, 정말 신기하게 생겼네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해볼래요. 공주가 물레가락을 손에 쥐는 순간 너무 서둘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솜씨가 서툴렀기 때문일까요? 어쩌면 그 모든 것은 요정의 저주대로 정해져 있던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날카로운 가락이 공주의 손을 찔렀고 그녀는 그 자리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던 할머니는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공주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옷을 느슨하게 해줬지만 공주는 좀처럼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임금님은 요정들의 예언을 떠올렸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임금님은 이것이 반드시 일어날 운명이었음을 받아들이고 공주를 궁전에서 가장 화려한 방으로 옮겨 금실과 은실로 수놓은 침대에 눕히라고 명했습니다. 잠이 든 공주는 너무나 아름다워 마치 천사처럼 보였어요. 뺨은 장미처럼 붉었고 입술은 산호보석처럼 선명했죠. 눈은 감겨 있었지만 새근새근 부드럽게 숨쉬는 소리가 들려 주변 사람들은 공주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임금님은 누구도 공주를 방해하지 말고 깨어날 시간이 될 때까지 조용히 잠들게 두라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공주를 구해준 착한 요정은 이 소식을 12,000리그나 떨어진 먼 곳에서 전해 들었어요. 요정은 바로 용들이 끄는 불의 전차를 타고 1시간 만에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임금님이 직접 나와 요정을 맞이했고 요정은 임금님의 모든 조치를 칭찬했어요. 하지만 앞날을 내다보는 요정은 한 가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100년 뒤 공주님이 깨어났을 때 이 낡은 궁전에서 홀로 깨어난다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래서 요정은 마법 지팡이로 궁전의 모든 것을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임금님과 왕비님을 제외하고요. 가정교사, 시녀, 신사, 요리사, 근위병, 하인들까지 모두, 마국간의 모든 말과 마부, 뜰의 큰 개들, 그리고 공주의 침대 곁에 누워있던 작은 강아지 몹시까지도 말이죠. 그녀가 건드리자마자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100년 뒤 공주님이 깨어날 때 함께 깨어나 바로 시중을 들 수 있도록 말이에요. 심지어 불 위에서 구워지던 고기들과 타오르던 불꽃마저도 잠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요정에게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까요. 이제 임금님과 왕비님은 잠든 딸에게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궁전을 나섰고 누구도 감히 이곳에 가까이 오지 말라는 선포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죠. 15분도 채 되지 않아 성 주위로 온갖 나무와 덤불, 날카로운 가시나무들이 서로 뒤엉켜 자라나 사람도 짐승도 지나갈 수 없는 거대한 숲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이는 것이라고는 궁전의 높은 탑 꼭대기뿐이었어요. 이 또한 공주님이 잠든 동안 안전할 수 있도록 요정이 마법을 부린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렇게 1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당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의 아들, 즉 잠자는 공주와는 다른 가문의 왕자님이 그 근처로 사냥을 나섰다가 빽빽한 숲 너머로 보이는 탑들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물음에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대답을 내놨어요. 어떤 이는 그곳이 유령이 나오는 폐허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마녀들의 소굴이라고 수군거렸죠. 가장 흔한 소문은 오거라는 식인 거인이 그곳에 살며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자님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아주 나이 많은 시골 사람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왕자님,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이 성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님이 잠들어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은 100년 동안 잠을 자야 하며 오직 정해진 운명의 왕자만이 그분을 깨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에 젊은 왕자님의 가슴은 뜨겁게 불타올랐어요. 그는 이 신비로운 모험을 끝낼 운명의 왕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사랑과 명예에 이끌린 그는 그 즉시 성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숲을 향해 발을 내딛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거대한 나무와 빽빽한 가시덤불이 마치 그를 위해 길을 내어주듯 스스로 갈라지는 것이었죠. 왕자는 길고 넓은 길 끝에 보이는 성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가 지나가자마자 나무들이 다시 굳게 닫히는 것을 봤을 때 조금 놀라기는 했지만 젊고 사랑에 빠진 왕자는 언제나 용감한 법이니까요. 그는 넓은 바깥들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의 풍경은 가장 용감한 사람조차 공포로 얼어붙게 할 만했습니다. 사방에는 죽음과 같은 정적이 흘렀고 보이는 것이라고는 쓰러져 있는 수많은 사람과 동물의 시신뿐이었어요. 하지만 왕자는 곧 알아차렸습니다. 근위병들의 붉은 얼굴과 여드름난 코를 보니 그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뿐이었죠. 그들의 술잔에 아직 와인이 몇 방울 남아있는 것을 보니 한창 술을 마시다 잠들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대리석이 깔린 뜰을 지나 계단을 올라 근위대실로 들어갔어요. 총을 어깨에 맨 근위병들은 줄지어 선 채로 있는 힘껏 골을 골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앉거나 서서 잠이 든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쳤습니다. 마침내 그는 온통 금으로 도금된 방에 이르렀고 커튼이 활짝 열린 침대 위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을 마주하게 됐어요. 15살쯤으로 보이는 공주님이었는데 그 눈부신 아름다움에는 성스러운 기품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떨리는 감탄 속에 다가가 그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법이 풀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주님이 깨어났어요.
그리고 처음 보는 왕자를 너무나 다정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죠. 왕자님이시군요. 오래 기다렸답니다. 공주의 그 한마디, 그리고 그 다정한 말투에 왕자는 순식간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벅찬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그는 자신보다 공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왕자의 말은 조금 서툴렀지만 오히려 그래서 공주님을 더 기쁘게 했습니다. 적은 말솜씨에 더 많은 사랑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사실 공주님보다 왕자가 더 어쩔 줄 몰라 했는데 그럴 만도 했습니다. 공주님은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왕자님을 만나는 꿈을 꾸며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해 왔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4시간이 넘도록 이야기를 나눴지만 하고 싶었던 말의 절반도 채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공주님이 깨어나자 궁전의 모든 것이 함께 깨어났습니다. 모두가 사랑에 빠진 것은 아니었기에 그들은 100년 동안 굶은 배를 채우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죠. 신여장은 참다 못해 공주님에게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큰 소리로 알렸습니다. 왕자님은 공주님 일어서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무척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왕자님은 차마 그 옷이 자신의 중조할머니 시대에나 유행했을 법한 스타일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님은 세상 누구보다 아름답고 매력적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거울의 방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했고 공주의 시종들이 시중을 들었습니다. 악단은 100년도 더 된 옛 노래들을 연주했지만 그 선율은 매우 훌륭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자 두 사람은 한시라도 떨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궁중 사제가 성의 예배당에서 그들의 결혼을 서둘러 축복해 주었죠. 다음 날 아침 왕자님은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을 염려하여 아쉬운 발걸음을 떼야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사냥 중에 길을 잃어 숫쟁이 오두막에서 하룻밤 신세를 졌다고 둘러댔어요. 마음씨 좋은 임금님은 아들의 말을 믿었지만 어머니인 왕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자가 거의 매일같이 사냥을 핑계로 밖에서 지내는 날이 많아지자 왕비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확신하게 됐죠. 사실 왕자는 2년 넘게 공주와 함께 살며 두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첫째인 딸의 이름은 오로라, 새벽이라는 뜻이었고 둘째인 아들은 데이, 낮이라는 뜻이었는데 누나보다도 더 아름다웠어요. 왕비는 아들에게 젊을 때는 즐길 수도 있는 법이지 라며 넌지시 떠봤지만 왕자는 감히 어머니에게 비밀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는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 오거의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임금님도 오직 그녀의 막대한 재산 때문에 결혼했을 정도였죠. 궁중에서는 왕비가 어린아이만 보면 잡아먹고 싶은 충동을 겨우 참는다는 끔찍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하지만 2년쯤 뒤 임금님이 돌아가시자 왕자는 마침내 자신의 결혼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는 성대한 의식을 치르며 잠자는 숲속의 성에서 아내와 두 아이를 수도로 데려왔어요. 얼마 후 왕은 이웃나라와 전쟁을 벌이기 위해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왕국의 통치를 어머니인 왕대비에게 맡기며 아내와 아이들을 잘 돌봐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전쟁은 길어질 것 같았고 왕이 떠나자마자 왕대비는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녀는 며느리와 아이들을 숲속의 외딴 별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자신의 끔찍한 식욕을 마음껏 채우기 위해서였죠. 며칠 뒤 그녀는 직접 그곳으로 가서 주방장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으로 어린 오로라를 요리해 오너라. 주방장은 경악했습니다. 내 뜻이다. 소스는 로베르 소스로 하도록. 불쌍한 주방장은 오거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손에 큰 칼을 쥔 채 어린 오로라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겨우 4살이었던 오로라는 그에게 달려와 목을 껴안으며 사탕을 달라고 해맑게 졸랐어요. 그 모습에 주방장은
그만 눈물을 터뜨렸고 손에서 칼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뒷마당으로 가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 맛있는 소스로 요리했고 왕대비는 평생 먹어본 것 중에 최고라며 만족해했죠. 그 사이 주방장은 어린 오로라를 자신의 아내에게 데려가 안뜰 구석의 방에 숨겼습니다. 약 8일 뒤 사악한 왕대비가 다시 주방장을 불렀습니다. 오늘은 어린 데이를 먹어야겠다. 주방장은 이번에도 그녀를 속이기로 마음먹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 데이를 찾아 나섰고 아이는 원숭이와 칼싸움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겨우 3살밖에 안 된 아이였습니다. 그는 아이를 품에 안아 누이가 있는 방에 함께 숨기고는 대신 아주 부드러운 새끼 염소를 요리해 바쳤습니다. 왕대비는 이번에도 아주 맛있게 먹어치웠죠.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이 사악한 왕대비가 주방장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왕비를 먹어야겠다. 아이들과 똑같은 소스로 준비해라. 이제 주방장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왕비는 20살이 넘었고 그녀만큼 질긴 피부를 가진 동물은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는 왕비의 목을 베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최대한 분노에 찬 척하며 단검을 손에 들고 젊은 왕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마 그녀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 왕대비의 명령을 정중하게 전했습니다. 어서 명을 받들어요. 그녀가 조용히 목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명령을 실행하세요. 그러면 나는 내 아이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내 불쌍한 아이들을 보러 갈 수 있겠지요. 그녀는 아이들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마마. 죽으셔선 안 됩니다. 주방장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아이들은 살아있습니다. 제가 숨겨뒀어요. 어서 저를 따라오십시오. 제가 왕비님 대신 어린 암사슴을 바쳐 왕대비를 한 번 더 속여보겠습니다. 그는 즉시 그녀를 자신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왕비가 아이들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는 동안 그는 암사슴을 요리했고 왕대비는 마치 진짜 며느리를 먹는 것처럼 개걸스럽게 그것을 먹어치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잔인함에 만족하며 왕이 돌아오면 굶주린 늑대들이 모두를 잡아먹었다고 둘러댈 계획을 세웠죠. 어느 날 저녁 왕대비가 습관처럼 신선한 고기 냄새라도 맡을 수 있을까 하여 궁전뜰을 어슬렁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래층 방에서 어린 데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에게 꾸지람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어린 오로라가 동생을 용서해달라고 비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오건은 즉시 왕비와 아이들 목소리를 알아차렸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에 미쳐 날뛰며 다음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큰 통을 대궐 한가운데로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그 통을 온갖 독사와 뱀, 끔찍한 파충류들로 가득 채우게 하고는 왕비와 아이들, 주방장과 그의 아내까지 모두 그 안에 던져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들 모두를 손을 뒤로 묶은 채 끌고 오라고 명령했어요. 그들이 끌려 나와 사형 집행인들이 막 그들을 통에 던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빨리 돌아올 줄 몰랐던 왕이 말을 타고 뜰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는 극도의 경악 속에서 이 끔찍한 광경이 무슨 의미인지 물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들통나자 격분한 오건은 스스로 머리부터 통 속으로 몸을 던졌고 그 즉시 자신이 풀어놓은 끔찍한 생물들에게 흔적도 없이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왕은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였기에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 슬픔은 곧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되찾은 기쁨으로 채워졌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아마 우리가 어릴 적 그림책으로 만났던 이야기와는 사뭇 다른
서늘하고 강렬한 느낌을 받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동화의 원작들은 사실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어른들이 마주해야 했던 현실의 공포와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면을 담아낸 경고에 가까웠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듣고 싶은 동화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